되겠어요? 자, 오늘 제가 익힘장을 좀 보겠습니다. 익힘장. 설마 익힘장 안 갖고 오신 분 없겠죠? 한 분 있어. 한 분 있어. 한 분.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직 이제 10시 됐으니까. 익힘장 없어도 돼. 연습장 꺼내놓고 맨날 보는 게 익힘장인데. 여기 8월 달에는 제가 하고 싶은, 있네. 8월 달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한다니까요. 7월 달에는 우리가 한 바퀴 돌렸고, 익힘장으로. 8월 달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에는 우리가 크게 네 파트로, 네 시간으로 나누면, 총론하고 경제론은 이제 어느 정도 돼요. 총론하고 경제론은.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저저번 주에는 투자론의 문제를 좀 많이 봤죠. 투자론. 그리고 뭐까지 합쳐서. 경제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논점들,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저번 주에는 뭐 봤어요? 금융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봤습니까? 관심이 없어. 관심이. 가격공시제도 봤잖아요. 가격공시제도. 평가론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조금 어렵게 나옵니다. 그러면 투자, 금융, 평가 이 세 개예요. 여기서 각각 5개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투자론은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도움이 돼. 투자론은. 그리고 금융론도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도움이 돼. 근데 평가론 쪽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약이 아니라 독이. 왜? 너무나 다양한 형태야.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 꼭 준비해야 될 것들만 이렇게 제가 선별해서 그냥 익힘장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알아야 돼. 오늘 할 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단순 암기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단순 암기로. 뭐 문제 같은 거 많이 풀어봐도 크게 도움이 안 돼. 그냥 암기 열심히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문제가 맞춰지는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암기한 데서 나오지 않으면 문제를 100문제를 풀든 200문제를 풀든 못 푸는 주제들이야. 그게 오늘 할 주제들이에요. 일명 단순 암기 주제. 근데 이 단순 암기 주제에 뭐가 들어갑니까? 평가론이 이 단순 암기 주제에 들어간다고. 중개사 수험생한테는. 그래서 오늘은 익힘장으로 좀 암기를 할 거야. 그리고 다음 주는 마지막 주잖아요. 다음 주는 뭘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계산 문제 특강을 한 3시간 할 거야. 계산 문제 특강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 싹 몰아서. 그렇고 나서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마무리 들어가면 되잖아요. 뭐 쪽집게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이 단순 암기야. 단순 암기 주제야. 단순 암기 주제. 여기는 문제보다는 뭐가 중요해? 그냥 탁 보면 키워드가 나와야 돼요. 탁 보면 키워드가. 그 첫 번째가 고전 이론이잖아요. 고전 이론. 그래서 익힘장으로 56페이지를 딱 보면, 자, 지대 이론에는 일단 4가지가 4대 천왕이 있죠. 4대 천왕. 리마, 튜알. 그래서 첫 번째,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줄게요. 자, 리카르도의 차액지대는 무엇이? 차액이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차액이 뭡니까? 그러면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 비옥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잘 나온다 해서 차액지대 가정 또는 차액지대 발생 원인, 비옥한 토지는 희소하고요. 수확량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습니다. 수확 체감의 법칙. 그리고 항상 우둥지, 열등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비옥도로 구분하는 토지의 종류예요. 우둥지, 열등지. 비옥도가 좋다, 우둥지. 비옥도가 약하다, 열등지. 근데 여기는 최열등지라고 했으니까 비옥도가 가장 낮은 거죠. 비옥도가 가장 낮은 토지. 이걸 뭐라 그런다? 한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비옥도를 주장하니까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의 지대를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대는 뭐가 아니라 비용이 아니라 잉여입니다. 그럼 봐봐. 우리 7월 달에 최종 정리할 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상식적으로 지대는 비용인가요? 비용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면서 얘를 지대는 임대료인데, 토지 임대료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해보자고. 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내가 운영합니다. 그러면 운영경비에 임대료가 들어가겠지. 예? 그럼 임대료는 활동의 비용이야, 활동의 비용이 아니야? 대표적인 영업 경비죠. 경비지, 경비. 근데 왜 얘는 비용이 아니라 잉여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고. 자, 내가 활동을 할 때 지불하는 임대료는 비용이 맞다고.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경비지. 활동에 들어가는 중요한 비용이죠. 임대료, 인건비, 이게 두 대표적인 비용 경비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토지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토지는 자연이 공짜로 준 뭐라고?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토지는 자연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네.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토지는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옛날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 왜 나는 선물을 안 줬을까?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야.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준 선물인데 왜 나는 못 받았을까? 이렇게. 그래서 토지에 대해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토지에는 뭘 받으면 안 돼.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네가 만든 것도 아닌데 네가 우연찮게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필요 없다고 할 때 임대료를 받고 남을 빌려줘? 아니잖아. 공짜로 얻은 거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토지는 자연이 공짜로 준 거라 임대료를 받으면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대는 임대료인 비용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다? 잉여. 잉여라는 말은 뭡니까? 토지를 이용하는 농부들이 가져갈 잉여를 착취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착취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가 항상 토지를 어떻게 해요? 국유화하잖아. 왜 토지를 국유화해? 그 기본 사상에 토지는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이라고. 이걸 누가 가져가서 그걸 사유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대는 비용이 아니고, 우리 상식의 비용이 아니라 옛날 학자들은 농부가 가져갈 잉여를 뭐 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뺏어가는 것이라고 봤다고. 뺏어가. 그래서 지대는 비용이 아니라 잉여이다. 그래서 연산 코드는 뭐예요? 비단인 거지. 비단이냐 봤더니 비단은 아니고 그냥 잉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됐어. 지대는 뭐가 아니라고? 비용이 아니라고. 지대는. 정확히 말하면 지대는 임대료라는 형식의 비용이 될 수 없다고. 왜? 토지는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이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받는 것은 농부가 가져가는 잉여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옛날에 우리 공산주의하고 우리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대립했던 시절에 영화 보면 6.25 전쟁 나서 공산당이 내려오면 누구부터 때려잡았어요? 잘생긴 사람부터 때려잡았어? 지주들부터 때려잡았잖아. 지주들부터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부터. 왜요? 이거라니까. 토지는 자연이 공짜로 준 선물이고, 토지를 이용한 농부들에게 뭔가를 뺏어가는 건 농부가 가져갈 잉여를 착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누구한테 착취당했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한테 착취당했다. 그래서 맨날 공산당 내려오면 뭐부터 잡어? 지지부터 때려잡잖아. 그 동네 유지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야.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절대가 지대를 만듭니다. 절대가 소유권.
절대권을 이 당시는 소유권이라고 했다. 그래서 소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대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최열등지 한계치라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튜넨의 위치지대. 튜넨의 위치지대는 위치가 뭘 결정한다는 거야? 지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위치에 따른 수송배 차이, 위치에 따른 수송배 차이가 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항상 요 그림이죠. 우유, 밀, 쌀, 요 그림. 우유, 밀, 쌀, 요 그림. 그래서 이쪽은 우유, 여기는 밀, 여기는 쌀이 경작됩니다. 이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 이 그래프. 이 그래프는 뭘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토지 이용 형태, 작물 재배 형태. 왜 여기는 낙농업, 우유가 재배되고요. 여기까지는 밀이 경작되고 왜 여기는 쌀이 경작됩니까? 토지 이용 형태. 예? 그리고 토지 이용 형태가 뭐에 의해 결정된다? 지대, 지불, 능력으로.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항상 튜넨부터는 어떤 게 기본 전제입니까? 그러면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 튜넨부터야.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 근데 토지는 많아 적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를 뭐에 붙여? 입찰에 붙인다고. 입찰에. 그래서 지대는 항상 입찰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토지를 입찰에 붙이면 결국 누가 낙찰을 받는다? 지대를 제일 많이 지불할 능력이 있는 낙농업인 우유 농장이 장소를 획득하는 거죠.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낙농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높은 지대. 요 가장 높은 요 지대만을 연결하면 이게 이 지역의 지대 곡선이 만들어진다고. 이 지대의 지대 곡선이. 근데 이 지대 곡선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입찰 경쟁으로 지대가 결정이 되니까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기억난다? 이게 요 그림이 아주 중요하다고. 이 그림이. 토지는 왜 이렇게 토지 이용 형태가 만들어집니까? 항상 토지는 입찰에 붙인다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토지는 적고 그러니까 달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항상 입찰에 붙인다고. 입찰에. 그럼 여기를 낙찰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지대를 많이 지불해야죠. 지대를.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이 이용 형태를 만들어내더라. 그리고 가장 높은 부분만을 연결하게 되면 이게 이 지역의 지대 곡선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 입찰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됐으니까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부른다. 일단 이게 전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알론소로 갔더니 입찰지대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 알론소가. 어디서 입찰지대는 시작했는데 튜넨에서 시작했는데 알론소가 입찰지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뭐가 시험에 잘 나온다. 요 배경이 잘 나오는 거지.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튜넨의 농촌토지 이론을 어디로 확장했다. 튜넨의 농촌토지 이론을 도시 지역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지대라는 용어는 어디서부터 나와? 입찰지대라는 용어는 튜넨이 시작한 용어라고. 튜넨이. 그리고 알론소는 왜 입찰지대라는 이름을 쓴가요? 튜넨의 이론을 도시에 그대로 적용했다고. 튜넨의 이론을. 그럼 튜넨의 이론을 어떻게 도시에 그대로 적용했어요? 그러면 요 그림이 우유, 밀, 쌀 이렇게 농업용 토지죠. 농업용 토지가 나오면 튜넨이고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도시 토지 용도로 나오면 이게 알론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토지 이용 형태가 나와. 토지 이용 형태. 토지 이용 형태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가 뜻하는 게 입찰지대 또는 입찰지대 곡선이 이렇게 같이 나온다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입찰지대 곡선이어도 이거 봐. 작물의 재배 형태라고 나와. 작물의 재배 형태. 그러면 농작물이야? 도시작물이야? 농작물이겠지. 그래서 농작물의 재배 형태, 농작물의 토지 이용 형태가 나오면 튜냉이고, 산업의 토지 이용 형태, 뭐 주거, 상업, 공업 이런 도시 용도가 나오면 알론소고. 그리고 입찰지대가 튜냉부터 나오니까 항상 입찰지대에서 나오는 용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줘야 된다고. 입찰지대는 입찰 경쟁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입찰에 붙여지면 항상 어떤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뭔가 입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금액이지, 가장 높은 지대 또는 가장 높은 금액이 저기 입찰에 낙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입찰지대는 최대 금액 또는 가장 높은 금액, 이 두 가지 표현이 잘 나온다고. 자, 그래서 알론소 입찰지대를 보면 입찰지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돼 있다고? 최대 금액, 가장 높은 금액, 최대 금액, 가장 높은 금액. 그래서 지대 이론을 이렇게 살펴보면 리카르도 차액지대하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는 따로 이렇게 암기하는 거고, 그리고 튜넨부터가 본격적인 지대 이론이에요. 튜넨부터가. 그러면 튜넨부터서는 항상 뭐가 전제입니까? 그러면 항상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토지 자체는 적다. 그래서 항상 뭐에 붙이기 시작해요? 토지를 입찰에 붙이기 시작한다고. 입찰에. 그래서 토지를 입찰에 붙였더니 튜넨은 농업용 토지니까 우유, 밀, 쌀 이런 형태의 토지 이용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알론소는 도시 토지니까 주거, 상업, 공업 이런 식으로 지대 곡선이 만들어진다. 이걸 무슨 지대 곡선이라고 불러요?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조심해. 재작년에 이렇게 나왔다고. 지문을 쭉 읽다 보니까 최대 금액,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또는 가장 높은 지대를 연결한 곡선, 이런 게 나오면 일단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입찰지대야. 최대 금액, 가장 높은 지대. 그럼 이거 입찰지대잖아요. 근데 입찰지대는 항상 둘이 있잖아. 튜넨도 입찰지대, 알론소도 입찰지대. 그런데 농작물이 나오면 튜넨으로 찍고, 도시 토지가 나오면 알론소로 찍고, 요게 중요해요. 요새 입찰지대 곡선이 잘 나온다. 입찰지대. 이해됐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리카르도는 차액, 비옥도에 따른 수확량의 차이가 지대를 만들어내요. 가정은 비옥한 토지는 이소하고요. 수확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한계지, 최열등지 나오면 머릿속에 어떤 토지? 이게 단순 암기 주제의 방법이라니까. 한계지, 최열등지 하면 바로 비옥도가 꼴등인 토지야. 따라서 비옥도를 주장하는 차액지대는 지대 발생을 설명할 수 없고, 소유권을 주장해서 지대를 요구하는 절대지대는 지대를 설명하고, 이게 바로 나와야죠. 자, 그리고 튜넨의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른 수송비야. 요 정도는 암기하고 있지. 위치에 따른 수송비. 그런데 어려운 게 항상 여기는 뭐가 나온다? 우유, 밀, 쌀, 토지 이용 형태가 나온다고. 이 토지 이용 형태는 지대 지불 능력으로 결정이 됩니다. 왜? 입찰에 붙였을 때니까. 그래서 튜넨의 이론부터 입찰지대,
또는 입찰지대, 곡선 이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알론소는 항상 알론소는 튜넨의 이론을 도시 토지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지대가 뭡니까? 물어봤더니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입찰지대 나오면 최대 금액. 그 다음에 또 가장 높은 지대. 최대 금액, 가장 높은 지대. 이런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보여야 된다고. 이게 글을 딱 읽다가 보여야 된다, 안 보여야 된다? 보여야 된다고, 보여야. 자, 그 다음에 4대 천왕이 끝나면, 4대 천왕이 끝나면, 이제 준지대 정도 하나 더 하자 그래서 준지대. 준지대. 자, 준지대는 지대다, 지대는 아니다. 지대가 아닌 놈을 지대처럼 취급한다고. 지대가 아닌 놈을. 그러면 지대가 아닌 놈을 찾아야지. 지대가 아닌 놈을. 지대가 아닌 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대가.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대가 또는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대가. 이게 토지가 아니라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대가. 기계, 기구 등에 의한 사용대가. 자, 중요한 건 이 지대, 토지 이외의 기계, 기구 등의 사용대가가 지대처럼 취급되는 이유는 기계, 기구 등의 사용대가가 비싸기 때문이죠. 자, 기본적으로 지대,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는 비싸다. 비싸다. 이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옛날 200년 전에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 임대료는 비쌉니다. 왜 그런가요? 그러면 토지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뭐랑 똑 일맥상통합니까?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 근데 뭐는 적어? 토지는 적다고. 그러다 보니까 튜넨 붙어서는 토지를 항상 뭐에 붙여? 입찰에 붙여. 입찰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지대가 비싸다고. 그런데 기계, 기구도 단기간에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제한은 아니죠. 그래서 항상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 대가도 지대처럼 비싸다. 이런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토지의 생산 요소,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 대가를 지대와 비슷합니다 해서 준지대라고 불렀다. 그런데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 대가는 항상 언제만 비쌉니까? 공급이 제한된 단기에만 비싸다고. 공급이 제한된 단기. 토지는 영원히 비싸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러나 기계기구는 공급을 할 수 있는 재화니까 공급이 제한된 단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뭐가 없다? 연구 없습니다. 자, 귀에 쏙쏙 들어와. 또 한참 생각하니까 들어와. 쏙쏙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냥 요 문구들만 그냥 달달해야 된다니까. 요 문구들만. 그래서 준지대가 나오면 다른 건 우리가 다른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못 맞춰. 그러니까 항상 뭐만 딱 기억해야 되냐? 준지대는 지대가 아닌 애를 지대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지대가 아닌 게 뭡니까? 토지가 아니라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대표적인 게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 대가야.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에 대한 사용 대가.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 대가. 그리고 이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사용 대가는 항상 언제만 비싸다. 언제만 비싸다. 공급이 제한된 단기에만 비싸다고. 그래서 공급이 제한된 단기에만 지대와 비슷합니다. 공급이 제한된 단기에만 지대와 비슷합니다. 딱 이렇게 5개 하자 그랬잖아요. 리마, 튜 아래, 리마, 튜 아래, 먼 지대, 준지대, 준지대, 준지대. 자, 입찰지대가 나온다. 입찰지대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두 문구는 꼭 나온다. 두 문구. 어떤 문구? 아무거나 대봐. 입찰지대. 최대 금액, 최대 금액, 가장 높은 지대, 최대 금액, 가장 높은 지대. 이런 게 나오면 입찰지대. 그런데 농작물의 토지 이용 형태, 농작물의 토지 이용 형태 그럼 누구야?
튜네. 도시 토지의 토지 이용 형태에 나오면 알론소. 소유권이 지대를 만듭니다. 소유. 절대지대. 그리고 소유, 이게 절대지대가 더 중요해. 절대지대는 논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한계지, 최열등지. 그럼 머릿속에 비옥도가 제일 꼴등인 토지. 한계지, 최열등지라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지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새는 내 소유라면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절대지대는 최열등지, 한계지 할아버지가 와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겠지.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지대를. 자, 그 다음에 기구 등의 사용대가. 그러면 토지야, 토지가 아니야? 토지가 아니잖아요. 기구 등의 사용대가는 토지에 대한 사용대가가 아니죠. 이런 걸 우리는 준지대라고 한다. 그리고 기구 등의 사용대가가 지대처럼 취급하는 이유는 비싸서. 그런데 항상 기구 등에 대한 사용대가는 언제만 비싸다? 공급이 제한된 단기에만 비싸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도시구조 이론이야. 도시구조 이론은 키워드 채우는 거죠. 키워드. 자, 도시는 무슨 형태? 동심원을 형성하며 모든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자, 그리고 동심원 이론도 누구 걸 응용했다고? 튜네. 그래서 항상 지대 이론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튜네의 이론이 알론소 입찰지대로, 그 다음에 튜네의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하지. 항상 시카고시를 분석했어요. 무슨 쪽? 생태학적인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친입 경쟁 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친입 경쟁 천이는 생태계를 분석하는 용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도시 구조가 생태계를 분석하는 생태학적인 분석이라고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도대체 빈 시간에 열심히 뭔가를 하시고 있을 텐데 장담에 놓으시는 분은 없어. 뭔가 해. 맨날 공법이나 민법만 하나 봐.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생태계를 분석하는 생태학적인 분석을 한대. 아니, 왜 도시인데 왜 생태계를 분석하는 생태학적 분석을 해? 그럼 뭘 떠올라야 돼? 버제스 등의 학자들은 주거 지역을 사람들이 만든 생태계라고 분석을 한다. 주거 지역을 사람들의 생태계라고 분석한다. 그래서 생태학적 분석이에요. 그리고 5개 지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중점, 노, 중통. 자, 질문. 중점, 노중통에서는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꿰고 있어야지. 중점, 노중통에서는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꿰고 있어야지. 점이지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나왔으면 내가 이게 동그라미 쳐놨겠지. 유일하게 이만 동그라미 안 쳐놨구만. 중점, 노중통. 그러니까 이런 걸 꿰고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걸 꿰고 있지 않고 문제만 풀어봤자 어차피 시험장에 가면 이게 답이 빠르게 안 나와. 중점, 노중통에서 물어볼 게 순서겠지. 순서. 그래서 최근에 계속 나온 게 이런 거야. 노동자 주거지대는 통근자 주거지대보다 어디에? 중심 업무지구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봐. 통근자 주거지대는 노동자 주거지대보다 중심에서 더 멀리 있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야. 자, 중은 중심 업무지구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 그리고 점이지대는 뭘 뜻한다고? 서로 다른 두 지역 사이의 경계를 뜻해. 서로 다른 두 지역의 경계.
서로 다른 두 지역의 경계. 그러니까 중심 업무지구와 여기가 전부 다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경계야. 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경계. 자, 그런데 우리가 노, 중, 통일 때, 자, 통근자 지대. 통근자 지대는 고소득층이다, 저소득층이다. 고소득층이야, 고소득층. 왜?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니까.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니까. 고소득층은 항상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 외곽에 왜 있습니까? 그럼 외곽에 왜 있어요? 외곽이 살기가 편해. 외곽이. 그래서 대형 저택을 지어서 자동차로 출퇴근을 한다고. 자, 노동자 주거지대는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어. 가까이. 왜 노동자 주거지대는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나요? 그러면 요리 일하러 가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도시 구조니까. 도시 구조잖아. 이게 제목이. 여기. 도시 구조니까 왜 이런 도시 구조가 만들어집니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동시원 이론은 도시 구조가 몇 개로 이루어져? 중, 점, 노, 중, 통 5개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야, 노동자 주거지대가 중심 업무지구에 제일 가까이 있다. 왜 그러냐? 노동자들이 중심 업무지구로 일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지. 그래야 유리하겠지. 가까이 있어야지. 그 고소득층은 외곽에 있어. 왜 고소득층 외곽에 있나요? 아, 외곽이 살기는 편하지. 그런데 이들은 뭘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외곽에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잘 봐. 자, 외곽에서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 고소득층은 결국 어디에 자리를 잡겠어? 어디에? 바닷가 1번, 2번 산 꼭대기, 3번 도로 주변. 아니,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도로 주변에 있겠지요. 이런 거지 이제 이게. 그게 바로 버제스의 호이트의 선형 이론인 거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일반적인 도시는 도로가 항상 핵심이야. 그래서 모든 도시 구조가 뭘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소득계층별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가 도로를 따라 부채꼴, 도로를 따라 쐐기형. 그럼 상식적으로 봐봐요. 도로를 강조하고 있는 호이트의 이론이 조금 더 발전된 이론 같아? 옛날 이론 같아? 이게 조금 더 발전된 이론이죠. 지금 봐봐. 우리 주택 살 때 산골짜기에 있는 공기 좋고 새소리 울리는 저기 강원도 산척에 저기 주택 사고 싶어? 강남 대로변 옆에 있는 주택 사고 싶어? 그러잖아. 이게 현대 감각이야. 항상 도로를 따라 도시가 발전하겠지. 도로를 따라. 도로와 상관없이 뭔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시운 이론이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로를 따라 부채꼴, 도로를 따라 쐐기형.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더 일반화된 이론이에요. 자, 그리고 항상 주거지는 기본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분리가 되죠. 주거분리. 이 주거분리도 200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항상 소득을 강조한 거죠. 이 소득을 강조했다는 게 뭐니? 그럼 봐.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뭘 타고 다녀? 자전거 타고 다녀? 자동차 타고 다녀. 그렇죠. 자동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은 항상 뭘 따라서 위치를 잡고자 해? 도로에 근접해 있으려고 한다고. 도로에 근접해서. 그리고 저소득층은 노동자 계층이에요. 이 당시에 노동자 계층은 항상 뭐가 관심거리야? 노동이지, 노동. 그래서 이들은 일자리와 가까운 지역에 위치를 잡고, 고소득층은 자동차로 출퇴근하니까 도로와 가까운 지역에 주거지역을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만 이해하는데, 대부분 어디서 많이 틀려갖고 오니? 맨날 여기서 틀려갖고 와.
다섯 개 지대로 나눠집니다. 다섯 개 지대로 나눠집니다. 중점, 노중토. 그럼 가장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순서야, 순서. 노동자 주거지대가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고 통근자 지대가 가장 멀리 있고, 그리고 노동자 주거지대가 왜 가장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하러 가야 되니까. 통근자 지대가 왜 가장 외곽에 있습니까?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니까 멀리 외곽에서 타고 다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버제스는 시카고시 하나를 분석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의 분석은 여기서부터가 일반적인 도시 분석이야. 일반적인 도시들은 뭘 따라서 성장해? 도로를 따라서 성장하겠죠. 도로를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단순히 암기만 했지만 이제 암기가 조금 되면 이제 이런 게 떠오르는 거야. 지금도 우리는 뭘 따라서 성장해? 도로 따라서 성장하겠죠. 도로. 그래서 도로를 따라 부채꼴, 도로를 따라 쐐기형. 자, 그럼 이제 얘는 차이가 뭐야? 이제 얘는 해리스 얼만의 다핵심 이론은 지금까지 이론과의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아니, 그냥 딱 보면 차이가 뭐예요? 그래, 다핵심 이론이니까 다핵의 차이라는 거지. 다핵이. 지금까지 동심원과 선형 이론은 항상 가운데에 딱 하나의 뭐만 있어? 중심, 업무, 지구. 도시 중심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단핵 모형이라고. 단핵. 그런데 이제 현대 도시는 뭐가 다양해서 기능이 다양하니까 중심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능별로. 그래서 교통이 우리 서울로 치면 교통의 중심, 뭐 서울역, 뭐 쇼핑의 중심, 뭐 동대문,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다양한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핵인 거죠. 다핵.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 도시의 구조를 누가 최초에 연구해 봤습니까? 그러면 버제스겠지. 얘가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버제스. 근데 버제스는 뭘 분석했어요? 시카고시를 분석한 거야. 시카고시. 그래서 시카고시를 분석했더니 동심원의 형태로 5개의 지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중점, 노중통이지. 중점, 노중통. 그런데 딱 봐봐. 딸랑 시카고시 하나만 분석했잖아. 시카고시 하나. 그래서 호이트는 시카고시 이외에 미국의 한 142개 도시를 분석했다고 나와. 책에는. 미국의 142개 도시를 분석했어.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된 이론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도시는 뭘 따라? 야, 도로를 따라 발전하더라, 자식아. 이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야. 그래서 도로를 따라 부채꼴, 도로를 따라 쐐기형.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야기가.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시간이 흘러 어디에 왔어? 현대 도시로 왔어. 현대로. 그래서 현대 도시에서 해리스와 울만이 다시 도시 구조를 살폈더니, 야, 버제스나 호이트처럼 단핵 모형이 아니어야 현대는 봤더니 기능이 다양해서 다양한 중심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다핵 구조. 이렇게 온다. 이런 거지. 다핵 구조.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동정 활동은 모이고 이정 활동은 흩어집니다. 라는 다핵의 발생 이유를 많이 묻는 거죠. 다핵의 발생 이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암기 코드가 뭐야? 리마, 튜, 알, 버, 호해. 이 7놈은 기본 중에 기본이야. 고전 7적이야. 고전 이론. 고전 이론 7.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입지는 뭐가 나온다? 공업입지. 자,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뭐 하고 있니? 그럼 우리 익힘장 하고 있습니다. 익힘장 58페이지. 예. 자, 베버는 비용이 최소인 지점. 비용이 최소인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입니다. 레쉬는 수요가 최대인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입니다. 뭐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김장에 보면 여기에 뭐 적어져 있어? 뭐 적어져 있어? 이 김장 밑에 입지계수 적어져 있어? 안 적어져 있어? 빨리 적어. 왜 여기는 안 적어져 있어? 입지계수. 입지계수. 필수서에 적어져 있나요, 그럼? 자, 입지계수. 자, 봅시다. 자, 배번은 비용이 최소인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입니다. 배번은 산업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을 들었고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 주장했다? 수송비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상 고전이론은 수송비가 비용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수송비가 주장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 등비용선. 등비용선은 비용이 또이또인 라인. 비용이 또이또인 라인.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어떤 비용이 또이또인 라인입니까? 그러면 이 셋 중에 항상 수송비 부담액이죠.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입니다. 수송비. 자, 그리고 입지계수는 뭡니까? 그러면 원료의 무게 이렇게 적어놔요. 원료의 무게를 나타내는 지수다. 원료의 무게. 그리고 입지계수가 나오면 누굴 찍어?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이야.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 이게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이 이게 우리 고등학교 수능에서는 이게 거의 한 챕터야. 이게 내용이 굉장히 많아. 배버의 최소 비용이론이요. 내용이. 왜? 이게 공업입지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론이거든요. 이게 비용이 최소인 지점이 최적의 공업입지입니다. 자, 배번은 산업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송, 노동, 집적이익 세 개를 들었고 그 중에서 수송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수송비가. 자, 그리고 입지계수라는 게 여기서 잘 나온다고. 입지계수가 뭡니까? 그러면 원료의 무게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원료의 무게를. 자, 그리고 요새 이제 이런 표현이 잘 나와. 정답으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원료 지수가 입지계수가 아니네. 입지계수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내가 적어놨지? 필수서. 이거 적었어? 적었으면 또 내가 엄한 소리 했네. 필수서 140페이지에는 적어져 있어. 원료지수지, 원료지수. 미안해요. 지금 다 적었을 텐데 또 다 이 X축. 필수서 140페이지에는 적어져 있어요. 필수서 140페이지. 이게 원료지수라는 개념을 베이버가 만들었다. 이런 게 요새 지문으로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문으로. 이게 원료지수라는 게 원료의 무게를 뜻한다. 그럼 이제 얘는 딱히 뭐 암기할 필요도 없이 원료지수인데 원료의 무게를 뜻한다. 이게 이 원료지수가 나오면 항상 어떤 문구가 나오냐 그러면 자,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항상 원료 산지하고 우리 시장의 사이에 이렇게 공장이 있어. 대부분. 왜요? 그럼 봐.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려면 원료를 싣고 와야죠. 원료를 어딘가에서 원료를 이렇게 싣고 와. 그리고 공장에서 뭘 만들어? 제품을 만들어 이렇게. 그리고 이 제품을 어디로 싣고 가? 시장으로 싣고 가서 물건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배번은 수송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송비가 두 가지가 존재해. 수송비가 원료를
싣고 가는 원료 수송비. 제품을 시장에다 수송하는 제품 수송비. 그런데 이제 원료 지수가 뭐의 무게라고 그랬어? 원료의 무게야. 원료의 무게. 그래서 원료 지수가 크다 그러면 뭐가 크다는 뜻이야? 원료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거야. 원료의 무게가 무거워. 원료의 무게가 무거우면 수송이 쉽다 어렵다? 수송이 어렵다고. 수송이 어려워. 즉 이 말은 수송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 원료가 무겁습니다. 그러면 원료를 들고 오기가 쉽지 않죠. 공장이. 그러니까 공장이 어디로 가? 원료 산지로 간다라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원료 지향형 입지라고 한다고. 원료 지향형 입지. 원료 지향형 입지. 예? 자, 그리고 제품이 무거워요. 제품이 무거워요. 그럼 어디로 가? 시장 쪽으로 가는 거라고. 시장. 근데 대부분 우리는 원료 지수 하나만 딱 기억해 줘. 원료 지수는 뭐의 무게를 뜻한다? 원료의 무게. 원료가 무거워요. 그럼 어디로 가? 원료 산지로 가야지. 공장이. 원료 산지로. 원료가 가벼워요. 그러면 어디로 가? 시장으로 가는 거지. 시장 쪽으로. 시장 쪽으로. 요거 하나만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란다. 자, 베이버 다시 봐. 요새 베이버가 나오면 무조건 못 풀어. 작년에도 뭐 베이버 뭐 나왔습니까? 그러면 등 비용선이 나온 게 아니라 임계 등 비용선이 나왔어. 임계 등 비용선. 이게 정답이야. 그럼 임계 등 비용선은 뭐요? 몰라. 우리 기본서에도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딱 요 정도만 합시다. 근데 제가 뭐 하나 추가했다. 원료 지수. 원료 지수. 원료 지수는 원료의 무게를 뜻한다. 원료가 무겁다 그러면 공장이 어디로 가요? 그죠? 원료 산지로 가는 게 맞겠지. 예. 자, 그다음 레시니까 수요가 최대인 지점이 최적의 공업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레시는 항상 요 수요를 강조했고 수요가 최대인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입니다. 레시는 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고 봤다. 이게 한 번도 안 틀려, 한 글자도 안 틀리고 3번 나왔다고. 이게 암기를 좀 해줘야지. 레시는 수요 측면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입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그리고 이제 상업 입지로 가는 거죠. 상업 입지로 가는데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가 뭔가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중심지가 시장이나 매장을 뜻한다. 시장이나 매장.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요 2개 용어는 기억해라고. 2개 용어는 중심지가 시장이나 매장이니까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장소를 말해요. 중심지가. 그래서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이게 중심지. 재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시장. 자, 왜 중심지라고 있어? 옛날 도시야. 옛날 도시는 인구가 많지 않아. 자,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여러 개가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인구가 적은데 매장이나 시장이 여러 개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면 된다고. 하나.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이면 어디에 있는 게 모든 사람에게 편하겠어? 도시의 중심에 이렇게 장소를 잡는 게 편하겠지. 그래야 모든 사람이 오기 편하니까. 그래서 항상 옛날 도시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시장이나 매장이 있었다고. 시장이나 매장. 그래서 중심지 나오면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시장과 매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뭡니까? 그러면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또는 제공하는 장소, 시장, 매장을 뜻해요. 그리고 배후지는 재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 지역이고. 요 2개는 기억해라 그랬죠. 2개는. 자, 그리고 크리스탈레에서 너무 잘 나오는 게 2개가 있다고. 2개가. 근데 요새는 이게 너무 많이 나와. 중심지의 계층.
중심지의 계층은 중심지가 층을 이룹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중심지가 다양하다는 거야? 다양하지 않다는 거야? 다양하다는 거야. 그럼 중심지가 다양하다는 거 설명해봐. 그러면 항상 홈 플러스 이마트, 고차 중심지. 홈 플러스 이마트, 큰 매장, 고차 중심지. 그 다음에 작은 매장, 저차 중심지. 이런 게 나오면 중심지의 계층이 나오면 중심지가 여러 개라는 뜻이군요. 중심지는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뜻이군요.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줘야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가 나왔냐? 이게 나왔다. 이게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럼 최소 요구치가 뭡니까? 그러면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없어? 일단 그냥 때려 암기하면 무조건 최소한의 요구치니까 안쪽에 있어야 돼. 최소한의 요구치 안쪽. 최소한의 안쪽. 자, 최소 요구치가 뭡니까? 이렇게 돼 있어.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들었지. 자, 치킨집을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뭐부터 따집니까? 손익분기점부터 따져.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또이또이시죠. 그래서 최소한 고객이 50명 정도가 우리 치킨집을 이용하면 최소한 뭐는 시킨다는 거야? 또이또이는 시킨다고. 또이또이는. 손실은 없이 또이또이는. 그래서 이 고객 50명을 뭐라 불러?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 50명. 여기에 우리가 또이또이 지점을 만들어내는 고객 수야. 고객 수. 그리고 이 고객을 주변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지도에다가. 그럼 이제 뭔가 이 고객들의 분포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걸 우리가 최소 요구치가 존재하는 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 요구치. 이게 최소 요구치가 뭡니까?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 이 수는 있어야 뭘 시킨다는 거야. 이 수는 있어야 또이또이는 시킨다는 거야. 또이또이는 시켜. 우리 전략이 뭐야? 1등이야? 수석이야? 또이또이는 시켜야 될 거 아니야. 60점 또이또이. 60점. 60점. 또이또이. 그러니까 치킨집이 문을 엽니다. 그러면 최소한 또이또이를 시킬 수 있는 고객의 수. 이런 거 우리가 손익분기점을 만들어내는 고객의 수가 중요하다고. 최소한 50명은 이게 50명은 통닭을 먹어야 줘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치킨 사장님이 50명에게만 이렇게 치킨을 배달시키면 대박은 있어 없어? 이게 손익분기점이니까 또이또이만 시키는 거라고. 또이또이. 그래서 이 치킨집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요 최소 요구치를 뚫고 밖으로 뭘 해야 된다고? 치킨을 배달해야 됩니다. 요게 우리가 재화의 도달 범위. 이게 최소 요구치 밖으로 재화가 뭐 돼야 된다? 배달돼야 된다. 또는 도달돼야 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서 최소 요구치가 항상 안에 있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밖에 있고. 이게 더럽게 어렵게 무슨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이렇게 적어졌지만 결국 치킨 사장님의 목표는 뭐야? 그냥 멀리까지 뭐 하고 싶다는 거야. 나 멀리까지 치킨 좀 배달하고 싶다. 이게 도달을 뭐라고 번역해? 요새는 배달이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멀리까지 배달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야 뭘 버니까. 돈을 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끝나. 하나만 더. 중력 모형은 항상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그래서 어디로 가? 계산 빼고 6번 소매 입지 이론으로 가야 돼. 소매 입지 이론. 그럼 뭐의 소매 입지 이론이야?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도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요거 3번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근데 요놈이 맨날 중력 이론 계산하다가 빠져갖고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그럼 질문.
아니 상업 입지가 아니라 무슨 입지라고 돼 있어? 소매 입지야. 소매 입지. 그럼 소매 입지가 뭔가요? 그러면 소매 입지가 뭔가요? 옷소매야? 소매 입지. 옷소매를 말해. 뭔 소매를 말해? 소매점을 말한다고. 소매점. 그러니까 작은 매장들의 입지 이론이야. 작은 매장들. 24시간 편의점 같은 작은 매장의 입지를 만든 게 넬슨이야. 여기는 항상 뭐가 포인트니? 이걸 주고 이게 누구의 이론이냐 묻는 거야. 넬슨이야. 넬슨. 넬슨. 부산 사람 같아? 미국 사람 같아? 나도 몰라. 부산 사람은 아닌데 미국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넬슨이야. 넬슨. 그냥 시험에 자주 나와. 그냥 넬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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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넬슨이 한마디 했어. 소매 입지는 말이야. 이 특정 소매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하는지를 제시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나와. 그럼 내가 해볼게. 아니 소매점은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최대 매출을. 소매점. 내가 편의점을 하나 열고 싶습니다. 그럼 어디다 열어? 1. 산꼭대기에다가 편의점을 연다. 2. 바닷가 한 중간에다 낸다. 어디다 낼 거야? 도시에다 낸다. 그럼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냥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다가 편의점을 내고 싶어. 이게 1번이야 그냥. 이왕이면 어디 옆에? 지하철역 옆에 있고 싶어요. 버스 정류장 옆에 있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상식이랑 똑같아 읽어보면. 그래서 딱 넬슨의 소매 입지로. 넬슨의 소매 입지로. 자, 봐봐. 가장 높은 지대, 최대 금액. 뭐가 떠올라?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요. 가장 높은 금액, 최대 금액 하면 어떤 용어가 떠올라? 어떤 용어가? 입찰지대가 떠올라. 입찰지대면 튜넨 아니면 알론소겠지. 요 정도. 소유권, 토지의 사유제도, 소유권, 그렇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가 떠올라요. 절대지대. 자, 비용이 최소인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입니다. 비용 나오면 삐읍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자, 등 비용선이 뭡니까? 등 비용선. 비용이 또이또인 지점인데 무슨 비용이야? 무슨 비용? 그냥 배버 나오면 무조건 수송비야. 수송비용이 또이또인 라인. 그 원료지수 나오면 원료지수는 뭐의 무게야? 원료의 무게를 뜻한다. 원료지수가 크다 그러면 무게가 크다 이런 거라고. 원료의 무게가 크면 공장은 어디로 간다? 원료 산지로 가는 게 맞겠죠. 원료를 움직이기 쉽지 않으니까 내가 가야지. 아니 원료가 오기 싫다는데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요. 자, 요 정도.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도로를 따라 주거지역이 형성된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 봐봐, 이게 키워드만 돼도 그놈이 나와야 된다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키워드가 탁 보여야 돼. 키워드. 도로 나오면 호이트인지 보고, 그다음에 동심원 나오면 일단 뭐 5개 지대. 중점 노중통. 그리고 현대도시 나오면 그렇죠. 해리스 얼만의 다 핵심 이론이 나오고. 가장 높은 지대 이거 나와. 가장 높은 지대.
입찰지대. 튜네라임은 알론소구나. 비옥도 나오면 차액지대겠지.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리카르도의 차액지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기계기구. 토지 이외의 생산 요소. 마샬의 준지대. 딱 요 정도. 그러니까 제가 딱 하면 이걸로 딱 두 장. 근데 두 장인데 설렁설렁해. 뭔가 빡빡해. 설렁설렁해. 요것만 기억을 좀 해. 10분 쉬겠습니다. 네.